학생 여러분들, 이제 아마 당분간은 요게 원격 수업 마지막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교과서 35쪽과 41쪽에 있는 양귀자 작가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소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교과서 35쪽과 그리고 지난번 시험 치기 직전에 나눠줬던 학습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아직 없는 학생들은 챙겨서 이 동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귀자 선생님입니다. 네, 양귀자 누나는요, 1980년 11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북구에 있는 정릉이라는 곳에, 정릉이라는 곳은요,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 묻혀 있는 릉입니다. 그 정릉이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예나 지금이나 서울은 집값이 비싸죠. 이분은 당시에 월세를 살았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여전히 집값이 비싸서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서울에는 예, 가난한 부부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12월에 부천시 원미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1980년 12월에 이사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986년부터 87년까지 작품을 쓰게 됩니다. 총 11편의 작품을 단편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그 단편 11편을 묶어서 나온 것이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연작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에는요, 11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고 오늘 우리가 볼 소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도 그 중 하나입니다. 네, 이걸 보니까 원미동에 갈 때는 양귀자 누나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서울에 털을 잡고 살고 싶었지만, 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원미구로 갔지만 이게 오히려 이 작가의 커리어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원미동 사람들로 인해서 이분은 엄청난 작가의 반열에, 한 대표하는 여성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꼭 안 좋은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서울에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부천시 원미구로 온다는 이 스토리가요. 오늘 우리가 볼 소설의 인물의 스토리와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소설에서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설, 우리가 오늘 볼 소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그런데 그의 삶은 왜 이 모양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모양인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정제된 말로, 좀 더 말을 다듬어서 여러분들이 적기 쉽게 하자면은요. 1980년대 부천시 원미구에서 일어나는 소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라고 적겠습니다. 1980년대 부천시 원미동에서 일어나는 소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라고 적으면 되는데요. 이걸 어디에다가 적으면 되냐면요. 네, 여기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이 소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에다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 1980년대 부천시 부천시 원미동에서 일어나는 소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 네, 이 정도로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야기를 적어도 무방하니까 한번 생각을 하시고 각자의 말로 적는 게 가장 좋죠. 지금부터 이 소설의 간단한 줄거리를 볼 텐데요. 이 소설의 줄거리를요, 여러분들은요, 학습지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차례차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적어놨으니까 각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원씩 했을 때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부터 5번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요, 야매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씨라는 분은요, 원래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름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겨울에는 연탄을 받아서 팔고 이러면서 그냥 일이 있을 때 그냥 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일꾼에게 목욕탕 수리를 맡긴 은혜네 부부입니다. 이 은혜네 부부가 아까 전에 양기자 선생님의 이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작 소설이 제일 첫 편이 멀고 먼 동네였나?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이 은혜네가 서울에서 원미구로 이사를 오게 되는 부부예요. 원미동으로 이사를 오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서울에서 살았다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네 아빠는요, 서울에 직장도 있고 뭐 대단한 직위를 가지거나 대단한 회사는 아니지만 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닌다. 나름대로 이런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의 토박이인 임씨가 목욕탕 수리를 하는데 그조차도 정식 일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우리 이 집을 수리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너무 속상하다. 이런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데 임씨를 또 이분이 이 임씨라는 사람이 어설프게 공사해놓고 돈만 막 받아가는 그런 나쁜 사람 아니야? 이 원미동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차별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임씨의 실력과 인성을 못 믿어하는 은혜네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고요. 예, 2번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임씨가 일을 잘하는 건 이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옆에서 보는 거지만 이분이 굉장히 일을 꼼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실력과 인성 중에서 실력은 인정. 근데 임씨 같은 이렇게 일용직, 그조차도 정기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이런 그냥 있을 때만 일하는 이런 일용직, 막 일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비양심적일 것이다. 이분은 일을 했는 것보다 몇 배나 돈을 더 받아가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실력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분의 인성을 좀 더 의심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예요. 임 씨가 견적서,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돈이 얼마 들었다는 그 견적서를 가지고 사기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의심이 확신이 됩니다. 뭐 딱히 임 씨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요. 마음속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 보면은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부는요, 어차피 돈을 저 사람이 굉장히 올려서 받는다면은 우리도 그럼 생각이 있다. 우리도 머리를 쓰자. 어차피 저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폭리를 취할 게 분명한데,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옥상 바닥 수리까지 해달라고 부탁하자. 옥상 바닥에 물이 새서 비가 오면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옥상 바닥 수리까지 같이 해주세요. 이거는 거기에다가 얹혀서 해주세요. 돈을 더 드리는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거에다가 얹혀서 해달라는 뉘앙스로 임씨에게 일을 맡깁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는 머리를 썼다 이거죠. 네 번째입니다. 근데 옥상 바닥 수리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임씨가 최종적으로 내민 견적서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느냐면요. 그 소설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씨라는 사람의 성실함과 정직함에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의심하다니 라고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내용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임씨라는 사람한테 미안한 감정을 넘어서 이 사람을 좀 더 알고 싶다. 이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분과 같이 이제 동네 슈퍼마켓, 동네 마트에서 맥주를 사서 길맥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임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출신과 이분의 현재 처지와 가족 등등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임씨가 비 오는 날만 되면 가리봉동에 가게 되는지를 그 이유를 여기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씨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고요. 이런 개인적인 연민을 넘어서 이 사회가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모순을 자각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서울 사람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근자감 같은 건데요. 그런 근자감에 사로잡혀서 임씨를 굉장히 무시하고 의심하고 그랬던 나가 어떻게 임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전과 이후가 성격이 달라진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네,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한 가리봉동 키워드입니다. 네, 네 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제일 먼저요, 이 소설의 키워드는요, 응답하라 1980년대라고 적어봤습니다. 1980년대는요,
사실 저도 이 시대를 성인으로서 살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저도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했고 지금으로선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만 있을 뿐인데요. 그 시대는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했던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장과 동시에 그 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고 굉장히 풍요로운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빈곤에 시달리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공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이런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을과 병이에요. 네, 1980년대고요. 두 번째입니다. 도시 합층민입니다. 요즘에야 부천시는 굉장히 수도권의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네, 굉장히 부촌이죠. 부자들도 많이 살고요. 굉장히 번성한 도시지만 그 당시에 부천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원미동에 사는 사람들은요, 기껏해야 은행내 정도, 나머지는 모두 도시의 하층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외로움과 소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소외가 되고 외로움을 느끼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 기자 선생님은요, 자기가 살았던 동네의 주변 인물들을 모티프로 해서 주변 인물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인물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을과 병입니다. 갑과 을이 아니라 을과 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은혜네 부부도요. 서울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도저히 집값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부천시 원미동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갑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은혜네 아빠도 서울에서 엄청난 회사의 엄청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단 사원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계급이 낮은 사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아니라 임씨가 병이라면 은혜네 부부는 을 정도 돼요. 근데 은혜네 부부도 자기는 병과 다르다. 선긋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네랑 달라. 우리는 너네랑 신분이 달라. 이렇게 선긋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둘 다 도시의 소시민들이죠. 둘 다 비슷한 처지라는 겁니다. 을과 병의 선긋기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실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큐로 잡았습니다. 일과 일상으로 잡았는데요. 일은 여기서 work, 일하는 겁니다. 임씨는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입에 풀칠을 하기도 힘듭니다. 가족들에게 배불리 밥을 먹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그의 일상은 그 모양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분명히 임씨의 잘못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왜 임씨는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가? 그리고 왜 가리봉동에 비 오는 날만 되면 가야 하는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사회 모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내용은요, 어디에다가 적어지냐면 인물 소개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요, 인물의 소개에다가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인물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씨입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 가족들을 이끌고 네, 수도권, 상경이라고 하죠.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팔고 손에 쥐었던 돈들을요, 모두 날려버리고 도시의 빈민이 돼요.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예, 그런 막 일꾼이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근데 각박한 도시 생활에는 적응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임씨고요. 두 번째입니다. 은혜네 아빠. 이 소설에서는 그로 표현된 인물입니다.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말단 사원입니다. 서울에서 밀려났다는 피해의식도 있고요. 원미동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라는 우월의식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을 사고방식이죠. 그렇지만 임씨를 보면서 임씨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성실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씨가 비 오는 날만 되면 가리봉동에 가야 되는 이유를 제공한 스웨터 공장 사장입니다. 부도덕한 자본가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1980년대 고도 성장기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얻었지만 그 그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죠. 그 그늘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추가로 짧은 해설들이 있는데요. 혹시 필요한 사람들은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타고 들어간다면은 제가 정리해 놓은 추가로 짧은 해설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오늘의 수업이고요. 지금 시간이 1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교과서 지금 35쪽에서 41쪽을 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내용을 찾아서 교과서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학습지는요, 우리가 교실에서 만났을 때 다시 도장을 찍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를 교과서에 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35쪽에서 41쪽까지요. 이 1번부터 12번까지 내용을 찾아서요. 1번의 내용을 찾았으면 교과서에 뭐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다면요. 이게 1번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테두리를 치고 1번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다가 요 내용이 요 임시에 대한 그의 편견이 누구로 두는 부분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다 하면은 테두리를 치고 2번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희가 잘못 표시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그 교실에서 수업할 때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이게 몇 번째 줄까지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그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35쪽부터 41쪽까지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천천히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은요.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이 학습지의 앞면 그리고 교과서 35쪽에 41쪽까지를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 내용들을 찾아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1번 하고 테두리를 치고요.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면 2번 하고 테두리를 치면 됩니다. 12번까지 교과서에 테두리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볼 작품은요.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한 개 나왔었죠. 이번에 기말고사에 이 작품을 낸다면요. 이것도 상당히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을 할 때 함께 볼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카페에 선생 당신만 봐 코너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양귀자 선생님의 원미동 사람들 중에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라는 소설을 봤습니다. 참고로 이 소설의 제목은요. 여러분들은 권상우 씨가 주연을 했던 말죽거리 산옥사 영화 알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감독했던 사람이 유화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첫 시집이 비 오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라는 시집이 있어요. 아마 그 시 제목을 오마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원격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